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도급법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어, 네, 두 번째 영상입니다. 비밀유지 계약 체결하는 거 필수로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공정위에서 비밀유지 계약 양식도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비밀유지 계약 체결하는 게 필수라고 부담을 줬지만 이제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법에 내용이 들어왔지만 또 부담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정위에서 친히 그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올려두었습니다. 제가 그것도 여기 끝에 보면은 링크를 걸어뒀어요. 우리나라가 표준 계약서를 제공을 많이 해줍니다. 사실 뭐 여기 이제 링크 걸어뒀으니까 여기 잘 활용하시면 사실 비용이나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물론 제가 다른 나라에서 프랙티스를 해본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잠시 일을 해보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표준 계약서를 정부가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 있는 경우에 특히 그런데요. 강행 규정이 뭐냐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법 중에서 뭐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경우 뭐 대표적으로 형법이 있겠죠. 근데 꼭 형법이 아니더라도 민법에서는 민법의 그 대전제는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행 규정이 이제 예외적으로 들어가고 그 밖에는 대원칙은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 규정의 경우에는 꼭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좀 돌았는데 그 강행 규정이 있는 경우에 표준 계약서를 이제 공정위 사이트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과거에 비해서 그 퀄리티도 굉장히 높고 과거에는 약간 그 다른 법의 강행 규정이랑 좀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또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서 어,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업이 어, 뭐 변호사한테 이렇게 일일이 건건이 다 계약서를 맡겨가지고 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가지고 표준 계약서를 꽤 많이 올려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업무에 그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서론이 길었고요. 비밀유지 계약서 체결 필수로 들어왔죠. 비밀유지 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꼼꼼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뭐 대전제라든가 기초 사실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려는 이유는 어, 업무의 어떤 원리를 이해하셔가지고 업무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입장에서입니다. 네, 그렇게 제 따뜻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게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요렇게 이제 법 이름인데 7월 23일 날 작년에 이제 본회의 통과해서 이게 개정안이 이제 개정법이 됐죠. 그래서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제 제가 이 당시에 글을 올렸는데 6개월 경과했죠. 그래서 올 초부터는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가장 요즘에 핫한 내용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오고 뭐 회사에 이것저것을 바꿔달라고 의뢰도 많이 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NDA죠. CDA, 비밀유지 계약서, Non-Disclose Agreement거나 Confidentiality Disclose Agreement거나 CDA, NDA 똑같은 거라고 제가 이제 포스팅에 올려놨죠. 그래서 기술 자료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고 그 기술 자료를 보호하는 내용이 하도급법에 들어갔어요. 배경은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작은 기업, 그다음에 지금 막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게 용어가 유행이 있는 것 같은데 벤처 기업이라고도 하고 스타트업이라고도 하고 뭐 중소기업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협상력, 그 바게닝 파워가 크게 없는 작은 회사이지만 원천 기술을 훌륭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비단 우리나라 바운더리 안에서만 훌륭한 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훌륭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주 많죠.
더 늘어나고 있고요. 각각의 분야에서.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발주하는 큰 프로젝트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중소기업은 그 프로젝트를 따낼 그 레퍼런스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그 수급업 저기가 대기업이 제가 최대한 좀 쉬운 말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그거를 이제 발주를 받죠. 수주를 해가지고 이제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작은 중소기업한테 나눠서 줍니다. 그러면 조각조각 나눠서 주지 않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대기업은 그 원천 기술이 없어서 사실은 실질적인 일은 작은 기업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째로 전부 다요. 그런 경우에 하도급법이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과거에 비해서 이 작은 기업이 기술 자료라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법이 그 기술 자료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강행 규정으로 만든 거예요. 즉, 대기업이 그 대기업이라는 파워를 이용해서 작은 기업한테 발주를 하고 일을 같이 하면서 많은 비밀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작은 기업이 그 비밀을 보호할래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럼 대기업은 그 프로젝트 한 번 같이 하면은 그 비밀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파워가 있는 대기업이 그거를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 유지 약정을 해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 일을 한번 같이 한다고 해서 하면서 이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료를 대기업이 본다고 해서 보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 유지 계약서를 체결을 해라. 라고 법이 바뀐 거죠. 아주 바람직하죠. 그러면 사실 이 실질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장치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가볍겠죠. 물론 이 법이 있다고 해서 100%다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비밀 유지해달라고 말할 파워가 약하단 말이에요. 지금 대기업이랑 어떻게든 일을 같이 해가지고 레퍼런스를 쌓고 경력을 쌓아야지 다음에는 이 대기업 없이 내가 그 수주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 대기업한테 나 이거 공개해 줄 테니까 꼭 비밀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나 공개 안 해. 이렇게 말할 이제 바게닝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법에서 이걸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강행 규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좀 가벼워지겠죠. 훨씬 비밀을 얘기하기가 그래도 없는 장치보다 낫겠죠.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비밀 관리에 대한 중요 변화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하도급법 제2조 15항에 보면 기술 자료에 이제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술 자료에 정의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비밀이란 것의 범위를 정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기술 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이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세부적인 거는 이제 얘기하지 않을게요. 너무 디테일해져서. 여기서 뭘 이제 봐야 되냐면은 합리적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된 자료였었어요. 이제 법에는. 그런데 지금은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라고 표현이 바뀌었죠. 즉 비밀 자료라고 해도 이게 합리적인 노력으로,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정말 중요한 비밀이야. 그러면 너네가 이게 뭐 컴퓨터에 락도 걸어놓고 문도 잠그고 이렇게 관리를 했어야지, 너무 허술하게 관리를 해서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잖아 라고 판단이 되면 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작은 기업이 원천 기술만을 가지고 있고 아직은 뭐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돈이 없는 작은 기업의 경우에 그렇게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여력이 부족하겠죠. 우리 우영우에서도 보면은 거기 그 어마어마하게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인터넷 기업이라고 나오는 라온인가요? 거기서도 보안에 대해서는 돈을 좀 덜 썼다는 현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지금 스타트업 하는 회사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 합리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해서 비밀로 보호를 못 받는다라는 게 좀 너무 가혹했던 거예요. 요것도 이제 영업 그 관리법, 부정경쟁 방지법에 보면은 비밀 관리성에 대해서 쭉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특허청에 들어가면은 비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표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도 한번 다뤄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비밀이기만 하면 합리적 노력이라는 그 요건을 없앰으로써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 그러니까 비밀로 관리가 되긴 돼야 돼요, 여러분. 비밀은 비밀인데 사실 관리가 좀 안 된다. 그런 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업에서 그게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사내에 오래 있었지만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비밀을 관리하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즉, 비밀이 아닌 자료와 비밀인 자료의 구분은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여기 이 정도로 할게요. 비밀 관리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합리적 노력이라는 요건을 빼서 이제 기술 자료의 정의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이제 요건을 완화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제가 아주 큰 글씨로 썼죠. 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도급법상 기술 유용 행위의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성, 비밀 관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아주 길게 설명한 비밀 관리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술성은 뭐 특별히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이게 기술 자료라는 정의니까요. 기본적으로 기술에 관련된 기술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님, 대표님 엉덩이는 짝짝이 이런 비밀은 기술성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비밀유지 계약 체결 의무화. 제가 앞에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밀유지 계약을 꼭 체결하도록 해서, 이거는, 하도급 그러니까 하청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꼭 체결해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 없으면 체결해 달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들어온 거고, 그래서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공정위에서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약서는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강행 규정이니까 바꿀 수 없고 어떤 부분이 이제 바꿔서 쓰시면 좋은지 그런 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업계 표준 계약서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게을러가지고 못하고 있네요. 요새 조금 바빠가지고요. 자, 각설하고 비밀유지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내용을 이제 먼저 개정안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지금은 그 표준 계약서 자체를 올려놨는데 요거는 그래서 이제 표준 계약서 자체를 활용하시면은 이걸 따로 정리를 안 하셔도 되긴 되죠. 근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봅시다. 비밀유지 계약에는 기술 자료의 범위를 포함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 기술 자료의 범위를 포함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어디까지 비밀인가, 어느 자료가 비밀인가를 규정하는 건데, 이거는 거의 모든 NDA와 CDA의 99.9% 아니다. 51%라고 할게요. 51%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다. 90%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기술 자료, 그러니까 어느 자료가 어디까지가 비밀이다라고 정하는 게 거의 다예요. 그래서 그걸 유출했을 때 거기에서 손해배상으로 연결이 되니까 반드시 공개가 전혀 안 된 자료만을 포함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특허 자료. 특허는 기본적으로 공개되어 있죠. 특허청에
등록을 하는 정보입니다. 그거는 제3자가 찾으면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서 잘 읽어보면은 이런 거구나 하고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만천하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 계약서에 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마구마구 막 공개해서 막 제3자한테 뿌리고 막 새로 가공해가지고 누구한테 막 알려주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특허청을 누군가가 노고를 들여서 찾아서 이해하고 이거 하고 어, 마구마구 뿌리는 거하고는 다른 완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비밀로 꽁꽁 숨겨놓은 내용만 비밀유지 계약서의 대상 안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특허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 정보를 잘 나열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잘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면 이 계약서를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실무라는 게 그 유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서가 실무하고 너무 괴리가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계약서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술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것, 즉 그 비밀의 범위를 정하는 거는 제가 정말 변호사 도움을 좀 받으시라고 웬만하면 저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게 가끔씩 이런저런 법무법인 거쳐서 저한테 계약서 오는 경우들 보면 실무를 해보지 않으면 예를 들어 그 원천 기술 관련된 실무를 해보지 않으면 이 기술 자료 범위를 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막 그 기술 자료의 범위, 즉 비밀의 범위를 엄청 뭐 영문계약서에서 따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실무하고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게 좋은 계약서입니다. 실무하고 연결이 돼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게 제대로 된 계약서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이 계약서 저 계약서를 많이 공부해서 드립다 따다 붙였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말 좋지 않은 예입니다. 너무 얘기가 길었나요? 자, 기술 자료를 제공받아서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요것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 사실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자료를 보호해야 되는 그 보호 기간은 보통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그다음에 이 기술 자료를 보호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기간인데 실무 담당자는 바뀝니다. 자, 이직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서가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심지어 부서장 이 프로젝트의 매니저라고 박아놓은 사람도 바뀝니다. 특히 작은 회사 스타트업일수록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임직원 명단을 그때마다 계약서를 막 갱신하고 간인하고 이러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무에서는 계속 바뀌는데 계약서에 있는 명단은 그대로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유두리 있게 잘 표현을 하셔야 돼요. 요것도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잘 바꿔드릴게요. 요거 이제 실무적으로 연동을 시켜 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연동을 시켜 놓는 게 좋고 계약서는 보통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개정해서 간인하는 경우에만 계약서의 개정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런 거는 예외로 해도 좋죠. 그래서 그거를 잘 테일러링 해가지고 계약서에 반영을 하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비밀 유지 의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당연히 명기해야 되고 위반 시 배상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잘 적시를 해 두시라고 권하고 싶은 게 손해배상의 법리 우영우에서 나온 거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손해배상의 법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쉬운 말로 할게요. 법적 용어를 다 빼고 이미 발생된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게 우리나라 손해배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미국 손해배상 같은 거 영화에서 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그 정도로 잘 안 나오는 게 손해배상을 약정해 놓지 않으면 즉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손해배상 이 정도야.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이 정도야 라고 약정하지 않으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가 손해가 났네 해가지고 배상을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작은 스타트업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유출돼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상상을 해볼게요. 손해가 얼마가 발생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손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손해는 너무너무 많겠죠. 아니, 나 지금 원천 기술을 이게 개발을 해가지고, 나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이게 막 넥스트 스티브 잡스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유출이 됐어. 근데 그건 미래의 일이잖아요.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손해가. 물론 나는 감정상 발생했지. 나 넥스트 스티브 잡스인데 이게 다 엉망진창이 됐어. 그런데 우리나라 손해배상 그 법리는 손해가 이미 발생된 것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미 양산을 하지 않는 스타트업일 수도 있어요. 양산의 단계까지 가지 못한 그 기술의 단계가. 그러면 기껏 해봤자 뭐 투자받은 금액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이 수포로 돌아간다거나 그 정도 혹은 그 정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많이 생각해줘 봤자 이제 그 정도인 거죠. 근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놓친 거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금액인 거죠. 그래서 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작은 기업일수록 NDA를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NDA를 굉장히 하찮게 다뤄요. 이게 실무적으로 제가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하찮게 다뤄요. 그런데 손해배상 약정을 굉장히 세게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무리 세게 해놔도 법원에 가면 다시 한번 판사님이 2차 저차 조정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은 설명이 있어서 여기서 각설할게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약정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적시를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황당하게 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너무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드릴게요.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 꼭 참고하세요. 업무에 참고할 만큼 좋은 계약서입니다. 제가 나중에 조만간 한번 이 계약서 쭉 한번 훑어드릴게요. 자, 네, 다시 마무리 멘트로 돌아올게요. 그 NDA, CDA는 비밀유지 계약서는 몇 안 되는 그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돌릴 수 있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계약서라는 게 신기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표준 계약서 뭐 아니면 뭐 그냥 표준이라는 말도 빠지고 뭐뭐뭐 계약서 있어? 나도 좀 쓰자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쓰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마음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라는 게 정말 실무하고 이렇게 구분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짜여져 있는 그런 계약서여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 가끔씩 변호사님들이 쓴 계약서도 보면 이제 이 계약서 저 계약서 좋다는 거 다 따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한데요.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계약서, 즉 형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쭉 돌려 쓰셔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계약서 중에 하나예요. NDA, CDA가. 그러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기술 정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계약서를 잘 만지셔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공정위에서 표준 계약서를 올려줬잖아요. 그거를 기업의 실정에 맞게 잘 바꾸시면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 표준 계약서를 활용을 하면서 이 전문 변호사한테 즉 저한테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를 페이하시고 한번 싹 바꾸셔서 활용하시면 돈도 정말 적게 들이면서 기업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네,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영상에서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한번 그렇게 고려를 해보세요. 그러면 실무하시는 분들 노고도 적게 들고 경제적으로도 적게 들고 효과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이나 한번 요거 표준계약서 활용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곧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